안녕하세요. 찐덕이야기 데이트의 기술을 강의할 김리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과 찐다가 아닌 좋은 데이트 상대, 나아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디카프리오와 같이 잘생긴 재력가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이 둘 모두 포기하지 못하시나요? 2005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세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뚱뚱한 노처녀 캐릭터로 나왔는데요. 현빈과 같은 멋진 연하남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였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 드라마로 수많은 노처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아가 맡았던 여주인공 김삼순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고작 30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공교롭게도 내 이름은 김삼순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배우 현빈이랑 결혼한 손예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2022년도 드라마 39의 여주인공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두 39살의 미혼 친구들로 나옵니다. 이들은 미혼이지만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와는 달리 노처녀 취급도 찌질한 취급도 받지 않고 아주 멋진 여성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결혼 정년기의 인식 변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혼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1년도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역대 최소에 그치면서 20만 건대가 무너진 19만 3천 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보다 8천 건이 감소된 약 19만 2천 건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 그 나이대에서 가장 크게 결혼하는 인구가 감소하여 가장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한 연령대로 집계가 되었고,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3.7건에 머물렀어요. 혼인 연령의 경우 또한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는 31.3세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5세, 1.9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은 자꾸 낮아지고 초혼 연령은 자꾸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혼을 이렇듯 기피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혼인에 영향을 주었던 원인으로는 오미크론, 코로나19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었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도 차츰 없어지는 것 같다. 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굉장히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주요한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코로나19 외에도 혼인을 막는 배경으로 지목되는 원인들,
한번 살펴보면 2020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30대 비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설문조사를 보면 비혼 청년 10명 중 9명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고 혼자 살거나 가급적 늦게 결혼하려는 분위기가 사회적 전반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중심에는 MZ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연애도 귀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가부장제, 성불평등 문화 때문이라는 답을 했고요. 남성은 현실적으로 집 마련 등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답들을 보았을 때 여성은 결혼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성은 경제적 조건이란 현실적 어려움이 결혼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이 늦어지면서 데이트 상대,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에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흔히 찐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찐따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찐따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찐따의 특징들은 How to Avoid Falling in Love with a Jerk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정리한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 책에서는 찐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 두 번째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즉, 이런 사람들은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 세 번째로 기본적인 인간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역시 위에 나열된 특징들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찐따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찐따란 위에서 말한 이러한 특징들이 그 사람의 문제 패턴으로 굳어져 그것을 변화하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찐따는 꼭 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찐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데이트를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할 때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친밀하다고 느끼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T가 있습니다. 그 T는 바로 첫 번째로 대화, 토크의 T인데요. 우리는 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임, 시간.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혹은 친밀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대화나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녀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들이 함께한 경험은 단지 인터넷이라는 한 가지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은 서로에 대해 진정으로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T가 중요한데요. togetherness, 연대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얼마나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하느냐는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팁, 토크 타임, 투게더니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에서의 3개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양식을 발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은 걸린다. 따라서 3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허니문이라고 하지요. 굉장히 달콤한, 초반에 아주 달콤한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가진 다양한 모습을 본다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측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에선 3개월이 중요하다. 최소 우리는 3개월은 지내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나? 우리는 머리, 헤드와 마음, heart, 이 두 H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머리와 마음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들, 각각 5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 H. 첫 번째 H, 헤드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들을 살펴보면 family background, attitudes and action of conscious, 그리고 comparability, potential, examples of other relationships, skills for relationships 해서 가족력, 양심적 태도와 행동, 공존 가능성, 다른 관계의 이해, 그리고 관계를 위한 기술 이렇게 5가지가 첫 번째 H인 헤드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H인 하트의 하위 요소들을 살펴보면 노우, 알아감, trust, 신뢰, rely, 의존, commit, 헌신, sexual touch, 성적 교감 이렇게 5가지 하위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H, 헤드의 첫 번째 하위 요소인 가족력,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족력을 살펴보는 것은 그 상대방과의 결혼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완벽한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긴 할까요? 그리고 설사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화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완벽한 가정 환경에서 완벽한 양육을 받아온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영역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 영역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결혼 후에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 결혼 전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항상성을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 하는 시스템이고 한번 잡힌 균형은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우리가 가족력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문제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학습화된 가족의 역할은 결혼과 가족 안에서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가족 배경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역할을 정의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역할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역할 정의는 당신한테 그리고 배우자가 서로에게 어떤 배우자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정의를 위해서는 가족 내의 세 가지 관계를 탐구해 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로 동성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성 부모가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동성 부모와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두 번째로는 이성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이성 부모와의 관계는 배우자를 보는 렌즈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아버지의 어떤 우악하는 성질을 두려워하는 여성이라면 남편이 성질을 낼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 속에는 친밀감뿐 아니라 양가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나랑 친밀했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배우자의 역할을 정의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배우자 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자기 반성과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배우자 선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적 태도와 행동. 양심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면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관계 기술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양심을 후천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양심은 결혼에 있어서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양심은 충동성이나 신경질, 관례를 무시하는 행동 등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공감 능력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관계에서 공감적인 사람은 양심이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양심의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고 충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을 때에도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유지해야만 하는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심의 기능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객관성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배우자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이렇듯 양심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불건전한 양심이 있을 수 있고 건전한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심을 한번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먼저 불건전한 양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단지
나의 감정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분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 이제 불건전한 양심은 감정적일 때 자신의 감정이 이제 뭐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분노가 이를 때 남을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에 비해서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즉각적인 상황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 상황과 일의 결과도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불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사과할 줄을 모르는 것에 비해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항상 걱정이나 불평을 가지고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비판이나 제안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건전한 양심은 줄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강조하죠. 그것에 더 집중한다면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받는 것뿐 아니라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이 들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보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결과에 위험이 있는지 행동하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특히나 굉장히 불륜이 많다고 해요. 외도. 그런데 불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가 모르면 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성이랑 양심이 굉장히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내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존 가능성.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세요? 아니면 나와 정반대인 사람한테 끌리세요? 2005년 서울대 사회심리연구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치관이나 성격 같은 것들이 비슷한 부부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결혼에 있어서 공감은 주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는 성격, 가치, 라이프 스타일을 들 수 있는데요. 성격 공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5가지 특징으로는 지식, 감정적 스타일, 에너지 레벨, 화학 반응, 유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과 살면서 평생 배우자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못 따라오는 배우자와 평생 사는 것은 또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지식 수준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 스타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걱정이 많은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이런 감정적 스타일이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레벨은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밖에서 액티브한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과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집에 있고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서로에게 죽을 맛이겠죠.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결혼 생활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 이것은 사랑에 빠진 감정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에너지 레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만 이런 화학 반응이 굉장히 높고 한쪽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좋은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결혼이란 사랑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정 표현 역시 서로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고 스킨십이 좋고 막 맨날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 사람과 스킨십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배우자와 데이트를 한다든지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했을 때 화학 반응이 높은 사람도 힘들 것이고 화학 반응이 낮은 사람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머. 유머는 요즘 이제 유머 있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유머는 화학 반응이나 이런 애정 표현과 더불어 관계 초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유머 있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행동을 점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유사성으로는 종교적 가치, 물질적 가치, 가족 가치 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뭐 종교적 가치는 한 사람은 기독교인데 한 사람은 불교라든지 그것을 서로 뭐 인정해주면 터치 안 하고 아니면 서로 인정을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도저히 그 종교적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런 커플들은 사실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 데이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질적 가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한 사람은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물질은 별로 필요 없어 그런 거. 난 괜찮아 라고 한다면 서로의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치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가족은 굉장히 가족과 맨날 뭐를 같이 해야 하고 항상 만나야 되고 때 되면 만나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한 가족은 뭐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고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고 아니면 각자의 생활을 더 중시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특히 결혼을 했을 때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일, 취미, 관심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관심사라든지 공통적인 취미 또 공통적인 일 이런 것들이 맞는다면 훨씬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 데이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죠. 다른 관계들의 예, 네 번째로 다른 관계들의 예를 살펴보면 어떻게 상대방의 다른 관계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다른 관계들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데이트 상대가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그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면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관계 패턴이나 결혼 후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트할 때는 마치 왕비처럼 대해주던 상대방이 결혼 후에는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원가족 배경의 어떤 숨겨진 문제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원가족 안에 이런 문제 패턴들이 있었구나. 그 문제 패턴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트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참 슬프게도 결혼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힌 고기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데이트 동안에는 내가 상대방의 한 면만 바라봤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은 다양한 면이 있고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제 그런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일명 이제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본 모습, 상대방의 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맞아?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다른 관계들을 어떻게 맺느냐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면들을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상대방의 예전 연애 경험을 알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관계 패턴들은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어떻게 헤어졌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를 위한 기술. 관계를 위한 기술에는 의사소통, 그리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 해결하는 능력, 이 두 가지 기술을 살펴볼 건데, 관계를 위한 기술들 중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하기, 두 번째는 듣기입니다. 말하기와 듣기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하겠죠.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하면 그건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방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진실된 듣기가 말하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경청자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고 말한 내용을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마치 상등가처럼요. 네. 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도 이런 상담가적 마인드를 갖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또 한 가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인 의사소통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로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갈등을 항상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기보다는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등 관계 속에서 지지하고 양보하고 노력하는 유형,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해결된 긴장을 극도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 경우에 가끔 이제 소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화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수도권 공격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듣는 척하고 뭉개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화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두 번째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변덕스럽고 공격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사실 매우 방어적이고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5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1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즉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일 때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위한 기술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했을 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을지라도 그 비율이 5대 1 정도가 된다면 그 관계가 굉장히 행복하게 잘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하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트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원동력은 암, 신뢰, 의존, 헌신, 성적 교감 이렇게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알미란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친밀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듯이 친밀감을 구성하는 3가지 T와 연관되는 건데 3가지 T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Time, Talk, Togetherness 였죠. 네. 그래서 알을 위해서는 상호 자아 노출, 그리고 시간, 다양한 경험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뢰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 의존. 의존은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의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헌신. 헌신은 상대방에게 전념하고 전념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5번째 성적 교감은 상대방과 성적으로 교감을 형성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성적 욕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적 교감은 사실 낭만적인 관계에서 친밀감과 가까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요소들은 유사한 애착 범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 안다면 우리는 그를 조금 신뢰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신뢰한다면 애착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더 많이 의존하게 될수록 그와 더 친밀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알미 바탕이 되지 않고서 많이 신뢰한다던가 많이 의존한다면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세이프 존입니다. 이 세이프 존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착을 느끼게 하는 5가지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레벨이 그 전 단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세이프 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는 알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의존은 알미나 신뢰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헌신은 알미나 신뢰나 그리고 의존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고 성적 교감은 그 앞의 단계들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알고 나서 신뢰하고 암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존을 해야 하며 암과 신뢰와 의존을 바탕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섹슈얼 터치라고 하는 성적 교감은 앞의 네 요소들이 모두 바탕이 되었을 때 해야지만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교감은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앞에 네 요소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성적 교감은 그 관계를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끌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즉 세이프 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유형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뢰만 높은 경우, 사실 암보다 신뢰가 높아서는 안 되는데 다른 요소들은 낮고 신뢰만 높아요. 데이트 상대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순진한 나이브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세이프 존이 그 얘기인데요. 근데 여긴 암도 없이 신뢰만 높은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신뢰만 높은 경우에 굉장히 나이브한 관계가 될 수 있죠. 이것의 예로는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오픈 채팅 방에서 고등학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49의 유부남이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이 여학생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전적으로 믿었죠. 49살의 아저씨를, 아빠보다 심지어 5살이나 많은 남자를 고등학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신뢰만 높은 굉장히 순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지 않은 예로는 의존만 높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의존은 행동화된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의존 같은 경우에 우리의 필요를 태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의존은 발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신뢰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상대를 의존하면 할수록 실망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의존만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실망을 이상화된 대상에게 그 해결되지 않은 욕구들을 채워주기를 바랄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인 욕구는 상대방에 대하여 지나치게 상대방을 이상화하게 되고 그 파트너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예는 헌신만 높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신은 흔히 소유나 소속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속해 있다고 느낄 때 헌신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지속될수록 헌신의 수준은 높아지는데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헌신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존하지도 못하는데 헌신만 높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서로의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가능하게끔 하는 강한 안정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헌신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충성심이나 의무감, 희생 등의 영역이 이 헌신에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마지막 예로는 신체 접촉만 높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적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한 커플이나 동거를 하지 않았어도 성관계를 가진 커플들보다 그렇지 않았던 커플들이 결혼 후에 어떤 성적 만족도나 로맨스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대방에 대하여 잘 알고 그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고 헌신한 후에 성관계를 가진 커플들이 그렇지 않고 성관계가 먼저 선행되었던 커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적 문란의 예로는 음, 잘 알지 못하는 상대, 처음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성관계를 위하여 어떤 파트너를 두고 그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관계들이 성적 문란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메리지 앞 글자를 따서 8가지 특성으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M의 maturity, 성숙함입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성숙함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 adaptable, 적응이죠.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를 의미하는데요. 결혼이라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ionship skill, 상호관계 기술을 의미하죠. 많은 연구들은 상호관계 기술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푸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기술에는 양육 방식,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훈육 방식,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의사 결정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R은 responsible, 책임감을 의미하는데요. 책임감은 개인의 직업 윤리를 의미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재정을 잘 관리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그 결혼을 책임감 있게 잘 지키며 관리한다는 것은 직업 윤리의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는 inner confidence, 내면의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A. anger management,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화를 어떻게 잘 다루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G, gracious, 자애로움을 의미하는데요. 자애로움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단점을 좀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적인 애정 관계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관계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애로움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emotionally stable, 정서적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정서적 건강의 전반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8가지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앞에 강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데이트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앞에서 살펴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8가지 특성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특성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데이트 상대 혹은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데이트 상대, 나아가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상대와 더불어 건강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